안녕하세요. 원래 우리가 3시간씩 5번이거든요, 강의가.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4시간씩 5번을 잡아놓기는 했어요. 원래는 보통 거의 대부분 종합반들로 수강을 하시잖아요, 그죠? 3시간씩 5번 강의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4시간씩 5번으로 일단 잡아놨어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은 뭐 조금 유동적으로 할게요. 뭐 3시간 할 때도 있고 4시간 할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가능한 한 4시간 안쪽에 맞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말 그대로 핵심 요약 정리집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진도별로 최근의 기출 지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강의할 때는 8번인가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됐었는데 올해는 아마 다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기출지문은 볼 거고요. 근데 다 보시긴 보셔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 OX로 다 돼 있고 X 쳐져 있는 거는 뒤쪽에 가면은 각주로 해서 왜 틀렸는지 해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기출 문제가 작년 우리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학계론 문제잖아요. 그거는 이 강의 시간이 남으면 따로 다뤄드리고, 만약에 안 남으면 최종 마무리 정리해서 따로 다뤄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외우시면은 한 70점 뭐 내지 내외로 받는 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자꾸 우리 이 학 원론이 그 진도가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정하고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은 70점 맞기도 어려운 과목이 될 거고요. 보통 평준화된 난이도로 나오면 70점 내외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외우시면. 근데 이게 그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학원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외우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외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만 가지고 해서는 또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계산 문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따로 보셔야 될 거고, 계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가 최종 마무리 특강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 매 시간마다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짧게는 20분, 길게는 30분 시간을 드리면 그 문제를 풀고 해설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마지막 강의에 있어서의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범위 넓어지는 거를 고려해서 조금 많이 어렵게 내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에, 그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보통 평가법인들은 회사 내에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골프 치러 가는 모임. 보통 이제 겨울을 빼놓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회사에서 나가고, 법인마다 되게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뭐 야구하는 데도 있고요, 풋살 하는 데도 있고,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있어요. 웬만한 것도. 여성분들은 또 여자 평가사 모임이 따로 있는 법인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여자 평가사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공 하나 가지고 22명씩 뛰어다니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골프 아니면 이제 등산을 가는데, 등산은 이제 그 장년층, 노년층 분들과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진짜 한 달에 한 번도 말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본사는. 왜냐면 지금 저희 법인 같은 경우만 해도 사무실에 주주만 거의 50명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소속 평가사들 거의 30명 있으니까 평가사만 한 80명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직원분들 한 3, 40명 있으니까 한 사무실에 있는 인원이 막 12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사들끼리도 얘기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누구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하고 골프를 가는데, 어제 그 소백산을 어제 날 기가 막히게 잡았죠, 그죠? 소백산 간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어제.
지금 귀가 어제 바람을 맞아가지고 아팠는데 지금 귀가 빨개져. 여기 보이세요? 이거 엄청 빨간 거 지금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귀를 잘라야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잤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 어제. 그 바람이 불어갖고 체감 온도가 한 영하 25도, 30도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산을 좀 잘 타는 편이에요, 상당히. 왜냐면 그 공부할 때 여기서 오랜 기간 있으면서 관악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올라갔었거든요, 혼자. 그래서 산을 되게 잘 타는 편인데 어제 그래가지고 선발대들 데리고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쉬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이제 극도로 줄이고 애들 이제 밀어갖고 막 이제 끌고 올라갔다가 보통 한 6시간에서 5시 반,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소백산이. 어제 애들한테 얘기해서 무조건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4시간 10분 만에 내려가서 이제 아저씨들하고 이제 꼬마애들 내려올 때까지 이제 막걸리 한 2시간 먹고 그러고 이제 슬슬 내려오거든요. 그럼 내려와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개판이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술 먹으니까. 그럼 이제 안 가시는 분들이 뭐 되게 비싼 양주를 뭐 보내주시기도 하고 못 가서 미안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서 그렇게 이제 먹고 노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법인들이 평가법인이 아닐까라는. 그리고 변호사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많이 먹는데 거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친구들 중에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변호사들은 조금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파트너 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파트너 되는 게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월한 편이거든요. 상대적인 측면에서. 물론 제가 파트너가 됐을 때랑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파트너가 돼야 되는 국면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맨날 놀아요. 그래서 요즘엔 더군다나 이제 일이 없으니까 더 많이 놀아요. 그래서 골프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등산 가거나 애들은 요즘에 또 풋살을 시작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풋살 시작하면 또 이제 법인에다 얘기를 하면 또 지원해줄 것도 지원해주거든요. 뭐 롱패딩도 어디 이상한 거 메이커 말고 뭐 이제 나이키라고 써있긴 써있더라. 근데 뭐 그런 거 지원해주고 뭐 먹을 거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재밌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겨울에 등산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이제 겨울에는. 다음 달은 태백산을 간다는데 나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제 진짜.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자, 부동산학의 이해. 얘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여기 요즘에.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부동산의 정의 보시면 정의에서 뭔가를 바꿔내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의가 그 동그라미 1, 2, 3번 친 거, 거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1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챙겨가셔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하죠. 원리하고 기술을 모두 중시하고 있다라는 거. 뭐 원리하고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론하고 실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요거 위에라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이론하고 실무, 뭐 원리하고 기술, 뭐 이런 것들. 김영진 교수라고 써 있는데 김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분을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분 책에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 그래서 공사이익 조화의 원리, 효율적 관리의 원리,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세 개가 그냥 지문에 주르르 나열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은 그냥 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밑에 표가 있는데 동그라미 4번에 대한 얘기만을 쓰고 있는 기본서가 있고 그거 안 쓰고 밑에 있는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이렇게 나오는 이제 기본서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개를 다 넣은 건데 항상 이제 이게 효율성하고 형평성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책론이었었죠. 효율성을 중시하면 형평성이 저해되고 형평성을 중시하면 효율성이 저해된다. 그래서 효율성 유지의 정책은 형평성을 보완하는 또 정책들이 또 따로 나왔었고 그런 건데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그 동그라미 쳐주시면 이렇게 민간 부분 거기다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형평성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부분이겠죠. 합법성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뭐 뻔한 얘기고요.
다음에 효율성의 원리에서 최유효 이용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랑 잘 붙어 나와요. 최유효 이용이가 그냥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는 이것도 이제 아마 이거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드렸을 거고 객양통의 합법체 객관적으로와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 그래서 요거를 쳐드렸을 거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거죠. 뭐 최고의 가치 창출이라든지 가끔은 이제 뭐 근거적인 측면에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든지 한정된 토지 부동산이니까 부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다음에 5번에 있는 거는 뭐 별도로 표시를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민간은 효율성, 공공은 형평성 중심이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학문적 성격은 6가지 있는 거 외우셔야 되고 특히 이제 2가지가 좀 잘 바꿔 나오죠. 뭐 사회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이다 이러면 틀린 거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재측면과 복합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시스템적 사고방식 즉 종합적 접근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한 장 넘어가면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되게 많았어요. 뭐 종합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법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주도적인 접근 방식이 이거 종합식 접근 방식.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이 복합 개념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 자체가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3개로 나눠서 법률적, 경례적, 기술적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기 전에 눈에 보이는 측면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 그래서 무형적, 유형적 측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법 제도적 측면은 공법적인 규율만 아니라 공사법상 규율 2개 다 이 부분만 아니라 공사법상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법하고 사법을 교묘하게 이제 서로 바꿔서 매칭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법상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등기부상 이제 등재할 수 있는 임차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은 이제 가격 혹은 이제 값어치에 관련된 것들.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 공간의 이용 기법적 측면인데 그 이용 기법 자체가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평면이 아니라 입체 공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과 결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도 또 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이요. 최유효 이용이 제일 잘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최유효 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서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연구 대상은 이제 현상, 활동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원래는 2가지가 더 있는데 원래는 부동산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행위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래서 4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 인간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문제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행위라는 거는 일부 교과서에만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 이제 행위인 활동과 현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제 표현을 안 해 놓은 거고요. 원래는 4가지예요. 부동산 현상에서는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부동산 현상은 일률적인 법칙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 일시적이라든지 제한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부동산 현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거기다 밑줄치면 되겠죠.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행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부동산 활동을 중심으로 편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보고 그 다음에 활동 순서대로 나가죠. 뭐 금융, 개발, 투자, 관리, 감정평가, 권리 분석 다 활동이잖아요. 연구 분야. 실무하고 이론 일단 나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은 막바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라고 해서 연관된 이제 이론들인 특성, 뭐 관련 법, 시장, 세금, 수학 이런 것들 나오니까 구별을 하셔야 될 거는 실무 분야에서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에 들어가는 그 카테고리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결정 분야는 순서가 좀 안 맞긴 하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금융, 개발, 투자, 정책해서 금개투정으로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결정 지원 분야에서 들어가는 그 중에 하나가 뭘 외우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감정평가 결정 지원 분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외우면 실무하고 이론은 그거는 뭐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바꿔내는 거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식 접근 방법에서 복합 개념하고 시스템적 사고방식 그 두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이다 이런 거 따로 안 해오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학 이론을 거기다 밑줄 하나 쳐주시면 돼요.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은 단어 자체에 법하고 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 합리적인 존재이다. 자기 이윤 극대화를 가정하고 있다. 이것만 매칭시켜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활동의 성격을 먼저 보시면 이건 외울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과학성과 기술성. 과학은 다른 말로 이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기술은 이제 실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거기 다 써있죠 지금.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사익성과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을 수익성으로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사회성만 강조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민간의 측면인 수익성과 사익성도 동시에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성은 수준을 1차, 2차, 3차로 나눴는데 1, 2, 3차는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 1차는 일반인, 2차는 해당 분야가 아닌 부동산업자, 3차는 해당 분야의 부동산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교과서마다 좀 틀려요. 이게 어느 교과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인, 요거는 거의 대부분 1차는 일반인, 내 집이 얼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차가 해당 분야 아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해당 분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당 분야 아닌 부동산업자, 어쨌든 여기도 부동산업이고 여기도 부동산업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냐, 1차는 일반인이고 2차는 해당 분야 부동산 업자 이렇게 쓰고 여기는 전문직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문직에 들어가는 게 감정평가사라든지 혹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성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종사자와 거래 당사자 모두 윤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업의 윤리라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고조서공 이렇게 기억들을 많이 하시죠. 그죠? 고조서공. 고조서공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를 교묘하게 바꿔냅니다. 왜냐면 비슷해 보이거든 지금. 고용윤리는 회사 안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인 거고 조직윤리는 동업자와의 관계 혹은 나와 단체와의 관계를 조직윤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고용윤리란 회사 외부 동업자가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에서.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서비스하고 공정윤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외울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업의
윤리 규정은 아니고요.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업의 윤리고, 이 윤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있는 거는 감정평가 활동에 가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의 윤리 규정 두 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말아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평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말아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동산 업과 관련해서 법의 윤리 규정이 조문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감칙의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지문을 그렇게 구성해 버리면 되겠죠. 부동산 업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제 감칙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옆에다 같이 써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인 활동하고 대물 활동, 이것도 이제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는 건데, 대인 활동이 아닌 대물 활동, 대물 활동이 아닌 대인 활동 이렇게 나오죠. 두 개 다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인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물 활동으로서 성격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정보 활동, 부동성 및 개별성, 뭐 특성 두 개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래서 시장 자체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정보가 은폐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그죠? 그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이 정보 활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유 자체는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완화시켜주는 크게 봐서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 공개와 관련된 제도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인 이거 여러분들 배우시잖아.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그죠? 크게 집가 공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공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워요, 요즘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까지 다 배웁니까? 아, 좋아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있죠? 이거 위에는 뭐냐면,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잖아요, 지금. 이거 위에는 뭐냐면, 부동산 공시 제도예요, 원래.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널리 알리는 제도가 부동산 공시 제도예요. 거기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는 거고, 이거 외에 이것도 다 공시 제도예요. 부동산 공부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아무나 다 띄워볼 수 있죠. 남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등기라든지 대장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런 것들 있죠.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런 것들이요. 그죠? 이것도 실제 얼마 거래됐는지 옆에 부동산까지 다 띄워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가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정보,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감정평가사가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지가공시제도에서 표준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법에도 외우셨겠지만 조사 평가하게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해서 결정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그지? 이거는 주체 자체가 지금 어디로 결정될지 모르는 거고, 이거는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신고만 하면 그냥 바로 등재가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신고된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이거의 효율성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네들끼리 얼마에 거래됐다고 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그게 적정 가격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들끼리 100억에 거래해놓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100억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등기에 100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적정 가격을 오히려 훼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쟤네가.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고 써있는데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시죠. 부동산 업에서는 임장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감정평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지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죠? 부동성, 개별성, 대물활동의 속성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려의 장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긴 시간을 고려해서 활동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동안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영속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옆에 내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속성하고 내구성을 똑같다라고 봐서 영속성을 물리적 특성에다가 넣는 학자들도 있고요. 영속성은 물리적 특성으로 넣고 내구성은 경제적 특성으로 따로 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써놓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영속성에 따른 얘기를 내구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혹은 이제 이것도 특성을 한번 잠깐 다시 보긴 할 텐데 이건 이제 토지의 특성 중에서 물리적인 특성으로 영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이 영속성과 이제 비슷한 말들이 잘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불괴성이라든지 파괴성이라든지 혹은 이거를 내구성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아니면 물리적 특성으로 해서는 영속성이라고 써놓고 인문적 특성 중에서 경제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도 있으면서 내구성을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자 중에. 아니면 토지는 물리적 특성으로 영속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건물은 좀 달리 봐야 되니까 건물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내구성이라는 특성을 쓰기도 해요. 대신 이거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특성이지만 이건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낼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써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는 요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공간활동, 수평 공중공간 및 지하공간의 3차원이라고 써도 되고 옆에다가 입체공간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원칙,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활동의 행동 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다가 이제 공간이 있으면 어차피 그 이 책을 달달 외워야 되니까 활동의 일반 원칙이 있고요. 일반 원칙은 이제 능한 이게 이제 일반 원칙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특별 원칙이 또 있어요. 특별 원칙이 있는 부분이 두 가지 활동이었죠. 하나가 권리 분석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쪽에 특별 원칙이 있었어요. 권리 분석에서는 능, 안, 증, 탐 네 가지가 있었고요, 그죠? 여기서는 능, 안, 전달성의 원칙까지. 여기서 안전성의 원칙에는 다시 뭐 하자 존재, 뭐 안전 심증, 범위 확대, 뭐 유동성 차단 뭐 해가지고 5가지가 또 있었고요. 그러면 일반 원칙으로 다시 들어와서 능률성의 원칙은 두 가지로 나눈다. 소유 활동하고 거래 활동. 그래서 소유 활동은 최유 이용의 지도 원리,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의 확립이었죠. 이거 두 개를 서로 바꿔갖고 매칭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소유 활동에서 이제 옆에 보시면 사용가치 측면, 사용가치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가 있는데 얘네 항상 붙어 다니는 개념인데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은 가치는 부동산의 이용
형태로부터 나타나는 가치가 사용가치. 교환가치는 부동산의 거래로부터 나타나는 게 교환가치. 그래서 얘는 얘랑 지금 나눠져 있는 게 소유활동과 거래활동 지금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매칭을 시키셔야 되고 같이. 안전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측면도 아니고 법적인 측면도 아니고 경제적 측면도 아니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능률성과 상충된다라는 얘기. 안전성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능률성이 떨어지고 능률성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경제성의 원칙, 최소 비용 최대 수익 뭐 볼 거 없고요. 이거 공정성의 원칙, 그렇지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게 6페이지에 있는 얘기. 부동산 활동의 분류는 이것도 교과서마다 10수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만 이제 추려놓은 겁니다. 주체에 따른 분류는 정부, 사적, 전문협회, 전문협회 대표적인 이제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감정평가사협회 이런 데들.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 일단 이거를 외울 거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에서 세세분류상 뭐뭐는 아니다, 뭐뭐는 맞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대분류하고 중분류는 어차피 우린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다 똑같았고 의미 없고요. 소분류 보시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두 개밖에 없어요. 소분류가. 소분류에서 세분류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 중개자문, 평가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세세분류 보시면 임대업은 앞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에 들어오면 주거용, 비주거용 있고 기타가 없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위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갔는데 관리업에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에 기타가 없죠. 지금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에 보시면 투자자문업하고 중개대리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 있는데 금융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업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주 나왔었고 외우고 계시면은 도움 될 만한 얘기들 당구장 박스 처리해가지고 밑에다 넣어놨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안 나오면은 뭐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나중에 쓸 일이 있냐? 없어요. 뭐 2차 가면은 이걸 쓸 때가 있냐?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공부하는 김에 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같으면 안 외우거든요. 저는. 내가 저보고 너 내년에 올해 시험 볼 건데 이거 외울 거야? 그럼 저는 안 외워요. 안 외우는데, 이런 이제 분류 체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아시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론 쓰시기에도 좀 편해지거든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지문은 한 개만 보고 갈게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학의 이해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부동산학 2에 보시면은 거기 X 쳐져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실제 그러니까 잘 안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데코레이션 지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부동산 활동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쉬운 얘기인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지문이 지금 그렇잖아요.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면 맞잖아요. 만약 이걸 왜 보는 거냐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닌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면 맞는 지문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뒤에 것 때문에 틀린 건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을 함으로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강조되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지금. 대물 활동이자 대인 활동으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앞에 이 문장에서 전제가 깔렸잖아. 지금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건 대인 활동을 설명하는 지문밖에 안 되는 거지. 넘어가세요.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복합 개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복합 개념은 복합 부동산과 구별되어야 한다. 복합 부동산은 독립된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때 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복합 부동산의
복합 부동산의 이제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류를 또 하고 있죠. 법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보면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 개별물건 기준 감정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괄 수익 환원법 쓸 수 있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원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괄 수익환원법이 있어요. 대상 물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토지의 개념에서 나올 건데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의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평가 이거 이런 개념은 아시나? 중로 이런 건 알아요? 중로 쓸게요.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개별물건 기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얘는 중로의 사다리 정도 평가하겠죠. 얘는 중로의 부정형 정도로 평가를 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다리의 맹지로 평가를 하겠죠. 그죠? 얘는 다 맹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하나로 인식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중로 한 면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단지라고 표현을 하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야. 지금 안 쓰셔도 돼. 뒤에 지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데가 있어요.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주 딸려 나오는 질문이고,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나눴을 때 물리적, 기술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경제적은 바꿔 쓰는 표현이 없고 법률적은 제도적인 표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각각에 들어가는 개념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물리적의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뭐 경제적의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이런 것들. 법 제도적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민법 배우셨을 테니까 토지의 그 정착물 민법 99조 1항 나머지는 동산으로 취급한다 2항.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안 할게요.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넘어가셔서 토지 보시면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입체적인 소유권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다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붙으면 구체적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당한 이익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런 질문도 잘 나오죠. 판례에 의존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도 한다라는 표현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의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 종속 정착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토지의 구성물, 암석, 토사, 지하수는 지하 공간에 포함된 구성물로서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에도 미친다. 4번은 뭐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미치지 못한다. 광업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따로 지정된다라는 얘기. 정착물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두 개를 나눠서 외우셔야 되고,
독립정착물도 부동산, 종속정착물도 부동산. 얘네가 아니면 전부 다 동산. 그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당부장에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된 수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명인된 수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둘 다 독립정착물이기는 한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은 저당권을 등기할 수 있는 등기부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인된 수목은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도 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공적 잠보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둘 다 독립정착물인 거는 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11조.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정착물과 동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률적 개념의 정착물과는 조금 달라요. 영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픽스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 기준,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 의도, 당사자의 관계에 의해서 어떨 때는 정착물, 어떨 때는 정착물이 아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세 번째 당구장 보시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에는 거기다 밑줄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인의 것이 된다. 내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정착물로 간주하고 매수인의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구장도 헷갈리기 쉽죠.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임차인 정착물의 동그라미. 옆에 가면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건 뭐냐? 동산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지금 임차인 정착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정착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아니라고.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에요, 동산. 그거 잘 기억하시고.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이제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인데 거래계의 요청에 의해서 부동산처럼 취급하게 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종류와 관련해서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등기 대상물하고 등록 대상물을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 등록 대상 권리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왜 뒤에 권자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 대상물만 좀 잘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기 대상물은 등기부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거고 등록 대상물은 등록 원부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기대상물 관련해서 선박을 20톤 이상의 선박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파생돼서 나오냐면 밑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보시면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밑줄 쳐보세요.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거를 우리가 임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임목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 토지 위에 생립해서 서 있는 것들을 다 임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법률적 용어로서 임목 등기가 된 애들만 우리는 임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정착물과 관련해서 아주 쉽게 나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무가 독립정착물이 되는 게 아까도 나왔지만 두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여기서는 임목이라는 표현 안 쓰죠. 지금 명인 방법을 갖춘 뭐라고 써요? 수목의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목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률 용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실 때는. 자, 넘어가서 2항에 보시면 제1항 1호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거기다 밑줄 이제 일필의 토지 또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 토지를 가리키는 단위 자체가 일필이죠. 일필. 필지 말하는 거예요. 제3조 임목의 독립성.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에다 밑줄 하나 쳐주시면 되고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 독립정착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3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당연하겠지. 토지 소유권자와 임목의 소유권자가 지금 다르니까. 저당권의 효력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고 계시면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인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그러니까 인목을 베서 딴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당권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지. 6조 법정지상권. 인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인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인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상 법정지상권이랑 똑같죠. 지금 건물이 있을 때랑. 2항 제1항의 경우 지료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다. 그렇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지료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박. 2조에 보시면 이 법은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그러니까 20톤 이상의 선박이라고만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중요한 건 20톤, 100톤이랑 기선, 범선, 부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기선은 뭐냐면 기관, 즉 엔진을 가지고 자력 항행이 가능한 배들이 기선이에요. 부선은 뭐냐면 돛이 있는 배들 있잖아요. 돛으로 간 애들. 그거를 부선이라 그래요. 아니, 범선이라 그래요, 그거를. 부선은 뭐냐면 돛도 없고 엔진도 없어서 다른 선박에 질질 끌려다니는 애들 있죠. 그거를 부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선하고 범선은 20톤, 부선은 100톤 이상. 따로 외우셔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공인중개사 문제보다 평가사 문제가 조금 더 변태 같아요. 약간. 공인중개사 문제는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쓸모있는 내용들을 가공해서 내는데 평가사 기출문제는 그냥 이거 그냥 죽어라잖아, 지금.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봤었거든요, 이 법을.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보기 시작하라는 건데. 3조에 등기할 사항, 그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그 세 가지만 밑줄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이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리적 개념, 자연, 환경, 공간, 위치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 처음에 자연, 가장 넓은 의미에다가 밑줄, 부중성과 밀접한 관련, 부중성에다가 동그라미. 부중성 일단 나오면 거의 대부분 보전 여기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개발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다 같은 계열의 애들이죠. 현장 자원 있었고 또 상품 자원도 나눴었죠. 현장 자원 같은 경우는 보전, 상품 자원은 개발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부중성과 밀접한 사회성, 공공성, 현장 자원, 뭐 토지 문제, 보전 이거 다 나오면 이제 자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환경의 구성 분자로서 부동산을 애워싼 자연 환경에다 밑줄, 사회, 물리, 경제적, 그다음에 인문 환경에다가 밑줄. 자연적 측면, 인문적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연 환경은 그냥 주어진 것이고요. 인문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이건 아까 봤어요. 3차원의 공간, 수평, 공중, 지중.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민법 212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아까 좀 겹치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공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수평 공간, 공중 공간, 그 다음에 지중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수평 공간에서는 밑줄 칠게 거기 건폐율, 건축권, 경작권, 용수권 그거. 그러니까 각각의 공간에 따라서 대응되는 권리를 다르게 매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 잘 보셔야 돼. 수평 공간. 그 다음에 공중공간은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을 나누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하이픈 보시면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거래제, 일조 조망 등 여기가 이제 공중권과 관련이 있는 애들이고 독특한 애가 하나가 있는데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토지의 상하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공중공간, 즉 공중권과도 관련이 있고 지하공간, 지중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은. 그 다음에 지중공간 보시면 지하권, 지중권 다 똑같은 얘기고요. 한계심도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일반적인 토지 이용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깊이라고 돼 있죠. 이 한계심도는 용도 지역 혹은
용도적 지역마다 서로 상이합니다. 보상 관련 법률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 40m, 어디는 30m, 뭐 주택지대는 25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쓴 지금 용도지역과 용도적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국토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도지역 지구제의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 용도지역, 용도적 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용도나 기능의 통합성을 지닌 지역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도 용도지역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고시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지역이잖아. 그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하 있고 이제 위에가 있으니까 한계 심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야. 예를 들어서 한계 심도가 여기 40m. 지하철을 뚫는다 그랬을 때 한계 심도 이내로 지하철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이거는 보상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한계 심도를 이게 한계 심도 안 지났다 여기다 뚫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내 땅 밑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보상 의무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보상을 해줘요. 또 이래도 한 100만 원 정도씩 줘요. 이래도.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은 또 그 보상을 죽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보상금을 지급했으면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게 싫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은. 되게 웃겨요. 보고 있으면. 자, 어쨌든. 자, 손실보상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한계 심도 이하의 공간은 이론적으로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하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여기가 이하야. 여기가. 한계 심도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이하라고. 여기가. 위에 있으니까 이상이 아니라 지하니까. 여기가 이하야. 한계심도 아래의 대심도, GTX 별도의 보상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한계심도 밖으로 벗어나서 전체를 뚫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계심도가 뭔지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한계심도가. 그리고 용도적 지역 혹은 용도 지대별로 상이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적 범위, 점유권, 사유권, 처분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뭐 어떻게 나누는 거는 별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단어를 알아야 되냐면 거기 부동산 소유권의 분할과 관련해서 거기다 밑줄 하나 쳐보세요. 파인애플 기법, 젠켄도르프 기법, 하와이 기법 있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인애플 이렇게 생겼잖아요. 파인애플이. 하나의 파인애플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조각들이 있잖아요. 이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인애플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 자체도 소유권 안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뭐 임대와 임차로 보게 되면은 임차권과 임대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임차권을 또 다시 분리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전대권과 전차권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분리하면 전세권과 전세권 설정자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파인애플 기법, 젠켄도르프 기법, 하와이 기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냥 질문 하나만. 제켄도르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젠켄도르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자, 위치가 좋음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가치. 물리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인문적 측면을 다 보셔야 돼. 왜냐하면 위치라는 게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 위치가 어떤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딱 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위치라는 거는 보통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사이트거든요. 위치가. 그럼 이게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점 혹은 상태를 위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 위치가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죠. 일단은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문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이 점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리적, 인문적 위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성만 써놔갖고 내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성, 인문적인 측면에서는 사경행 위치 가변성,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요. 접근성,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거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시간적, 거리적, 경제적, 거기다 심리적까지 들어가도 돼요. 어떤 책엔 심리적 거리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접성과 구별. 근접성은 왜 구별하는? 근접성은 물리적 측면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치 가치의 판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위치 가치를 판단을 할 때 일률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게 대상 물건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접근 대상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얘 용도도 중요하고요. 얘 용도도 중요해요. 얘가 편익시설이냐 혐오시설이냐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일반적으로는 혐오시설이면은 얘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혐오시설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공장이 대상 물건이라면 또 얘랑 접근성이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 용도도 보셔야 되고 얘 용도도 보셔야 돼. 그리고 이 접근성의 정도가 너무 접근성이 좋으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단독주택인데 상업지역과의 접근성 자체가 너무 가깝다. 그냥 대문을 열고 나오면 그냥 바로 상업지대다. 그럼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멀고 가까움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문에 나오면 이런 지문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지문인데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 지문 항상 맞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지문이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일단 맞는 걸로 보셔야 돼요. 이의 신청은 나중에 내가 써드리면 여러분들이 거시면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줄에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조금 접근성이 중요치 않은 부동산도 존재한다 이렇게 써있죠.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뭐 이것도 이제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접근성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밑에 이제 그 각조에 보시면은 접근성이 중요치 않은 부동산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부동산, 요양원 이런 것들. 어쨌든 소수의 인원만 찾아오는 거니까. 강한 흡인력,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 관광자원 이런 것들 알아서 지지를 찾아갈 테니까. 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일률적으로 뭐가 무조건 맞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4번 절대적 위치, 5번 상대적 위치 있어요. 관련된 특성들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국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국지성은 부동성의 파생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인접성은 뭔지 아시죠? 모든 부동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성. 6번에 토지의 이용 형태는 주변 환경 등 상대적 위치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부동산의 가치나 유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효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효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주 간단하게 풀어줬으면 부동산의 쓸모 정도가 되겠죠. 상대적 위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 위치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문의 절대적 위치의 영향은 무시해도 된다 이러면 누가 봐도 틀린 지문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보면 상대적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지금까지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자, 상품 5가지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없애는 거, 그 정도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1번의 자산에서 사용 가치로서의 자산이냐, 교환 가치로서의 자산이냐, 뭐 실물 자산이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하면 가치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가 있냐면 하나가 협의 시장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가 있을 수가 있죠. 부동산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둘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산으로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아니라 얘는 실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아니라 고정자산인 경우가 많은 거고, 그것만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의 생산 요소로서 부동성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경제 학파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생산 요소를 봤을 때 이게 가변 요소가 있고 고정 요소가 있잖아요. 생산 요소 보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 자본, 임금 이런 것들은 가변 요소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토지는 고정 요소로 보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요소 비용으로서 뭐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은 요소 비용이다라고 보는 애들이 하나가 있었고, 아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엄격하게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애들이 있었죠.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애들이 이제 고전학파잖아. 얘네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주면 다른 데로 무조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한테 생산물 가격이 팔아서 들어오면 얘네들한테 돈을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이 토지한테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가능해지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얘를 잉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의 생산 요소로 봤을 때 부동성과 연결을 지으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됐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토지의 분류 보시죠.